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올리브 트위스트 2 임관산 유모 간호사진. 열병에서 깨어나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 스프를 먹는 올리브를 보며 브라운로 씨는 올리브에게 느꼈던 낯익음의 정체를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거실에 걸린 초상화 속 여인의 얼굴이 올리브의 얼굴과 유난히 닮았기 때문이다. 잠시 스쳐간 올리브의 행복. 올리브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생각하고 그 순간에도 굶주리고 매 맞으며 쓰라린 고통의 눈물을 흘릴 불쌍한 꼬마딕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길을 따라 걸었다. 옆구리에 값비싼 책을 끼고 주머니에는 5파운드를 넣은 채 올리브는 행복감에 겨워 브라운로 씨의 단골 책방을 향해 거리를 걷고 있었다. 책과 5파운드를 책방 주인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브라운로 씨가 올리브에게 맡긴 첫 번째 일이었다. 브라운로 씨는 일을 할 테니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올리브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다. 가난한 자에겐 행복이 없다. 혹시 우연히 행복이 찾아와도 그것은 짧게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낸시가 거리를 걷고 있는 올리브를 발견했다. 흉악 집털이 전문 강도인 사익스의 애인이자 장녀인 그녀는 올리브를 알고 있었다. 사익스를 따라 폐긴 영감의 집을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장미와 부여와 강도는 훌륭한 동생관계였다. 천하고 사악한.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불량한 동네였으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순식간에 그는 미로처럼 엉킨 어둡고 좁은 뒷골목으로 잡혀갔고 곧 골목길을 따라 빠르게 끌려갔다. 사익스는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폐긴 영감의 괴활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원정 뒷다리를 기획하고 있는 그에게는 작은 창문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열어줄 몸집 작은 아이가 필요했다. 폐긴 영감은 올리브를 추천했다. 사익스는 폐긴 영감에게 자신이 올리브를 어떤 식으로 다루든 어떤 징벌을 가하든 올리브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는 폐긴 영감의 제안을 수락했다. 낸시는 이 두 악당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단 그 애로 하여금 우리와 한 뼈가 되었다는 느낌만 갖게 하면, 일단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도둑놈이 되었다는 생각만 집어넣으면 그럼 그 녀석은 우리 것이 되는 거네. 이것이 그와란 폐긴 영감이 불쌍한 거리의 아이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올리버의 비밀과 브라운로 씨의 의무. 다음 순간 종소리가 크게 울리는 가운데 총소리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들려왔고 곧 죽음처럼 차가운 느낌이 아이의 심장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다. 사익스의 원정 집들이는 실패로 끝났다. 도둑의 침입을 눈치챈 집안 사람들이 총을 쏘았고 올리브가 맞았다. 사익스는 올리브를 얻고 도망치다가 힘이 붙이자 그를 도랑가에 버렸다. 올리브는 피에 젖은 왼팔을 부여잡고 주의와 탈진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리고 사익스가 도둑질하려 했던 그 집, 자신에게 총을 쏜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 갔다. 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총에 맞은 강도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 어리고 병약한 아이임에 놀라 치료를 해주었고 수소문 끝에 올리브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브라운로 씨에게 연락해 주었다. 아까 말한 그 그림과 그 애가 몹시 나는 아주 깜짝 놀랐네. 더럽고 비참한 모습을 한 그 애를 처음 봤을 때도 그의 얼굴에 어렴풋한 표정은 마치 옛 친구의 모습이 생생한 꿈속에서 부쩍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었네. 브라운로 씨는 올리브와 너무나도 닮은 초상화 속의 여인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옛 친구와 그를 사랑한 아름다운 처녀의 비극적 사랑이 떠올렸다. 어린 나이에 강요된 결혼을 해야 했던 친구, 그래서 평생 떠돌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와 사랑에 빠져 임신까지 했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 아버지로부터 살아버림받아야 했던 처녀에 대한 기억이었다. 벽에 걸린 초상화는 브라운로 씨가 떠올린 그 친구 에드윈 리포드가 유산 상속을 위해 로마로 떠나며 그에게 맡긴 것이었다. 그가 손수 그린 자신의 유일한 사랑 에거니스 프레밍의 초상화였다. 그러나 에드윈 리포드는 로마에서 돌아오지 않았댔다.
이국의 열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고 버려야 했던 에거니스 플레밍은 임신한 채로 종족을 감췄다. 브라운로 씨는 올리브가 에드윈 리포드와 에거니스 플레밍 사이에서 생활하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혀 친구가 남긴 유산을 올리브가 물려받게 하는 것, 올리브를 올가면 악인들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했다. 훌륭한 잔혹 멜로드라마의 결말. 훌륭한 잔혹 멜로드라마에서 언제나 비극적인 장면과 이극적인 장면을 베이컨 옆면의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 청철은 규칙적으로 번갈아가며 무대 위로에 펼쳐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리브는 브라운로 씨를 비롯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준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사륜 역마차에 올랐다. 역마차는 올리브의 고향, 올리브가 고아로 태어나 자란 그 업을 향해 달렸다. 올리브의 마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 때문에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차는 자신을 도와줄 친구도 머리를 누일 지붕도 하나 없이 떠났던 그 길을 거꾸로 달리고 있었다. 브라운로 씨의 노력 끝에 올리브는 이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에드윈 리포드의 상속자가 되었다. 물론 악인들이 처벌받게 된 것도 브라운로 씨의 노력 덕분이었다. 사익스는 살인과 강도 혐의로 쫓기던 중에 죽었고 각종 유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베이긴 감독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모든 것보다 올리브를 더 기쁘게 한 것은 딕을 보육원에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브라운로 씨는 올리브의 청에 따라 딕에게 옷을 입고 공부를 가르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리브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행복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올리브의 몸은 달리는 역마차 속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딕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 세상은 실망으로 가득 찬 곳인 바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희망들 그리고 우리의 인간생에 가장 큰 명예를 안기는 희망들은 특히 자주 좌절되곤 한다. 그러나 올리브가 도착했을 때 불쌍한 딕은 이미 죽어 있었다. 가난한 인생의 선택지 혁명이냐 정치냐. 어릴 적 올리브 트위스트를 읽으며 느꼈던 것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마도 중학생이 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올리브에게 가해지는 학대의 눈물을 흘렸고 잠시 찾아온 행운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올리브가 다시 끌려가는 대목에서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해피엔딩에 안도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중년 어른이 된 지금 100개의 인생을 위해 올리브 트위스트를 다시 꺼내들어 읽었습니다. 같은 책이었지만 어린 시절 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이 소설 속에서 올리버보다 어린 보육원 친구인 딕은 서너 개의 문장이 닿을 정도로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딕이 올리버와 대등하게 아니었지만 올리버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읽는 이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고아로 태어나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가 선한 사람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동화임을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딕은 사실주의이고 올리브는 판타지임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론은 더 이상 이 소설을 읽고 안도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없습니다.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는 경쟁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광풍처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는 어느 동속 드라마 속의 캐릭터처럼 올리브가 살았던 시대의 그 비인간적 자본주의가 신자 하나 찍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전 세계적 조주가 되었습니다. 세계 부유층의 1%가 세계 재산 중 절반 가까이 갖고 있는 반면 가난한 하위 50%는 세계 자산의 단 1%만 갖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억수저로 태어나 부자가 될 확률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애당초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즉 상속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율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것은 죄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고 체제의 죄입니다. 국가의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사회 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의무입니다. 혁명의 시대가 끝났다면 21세기의 혁명은 어울리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혁명이 아닌 체제를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총알보다 강한 것이 투표입니다. 혁명이 아니라면 정치입니다. 농경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복잡한 세상입니다. 행정, 경제, 복지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정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약자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 미운하거나 이들이 기댈 곳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인생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또 판매점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곧 선웃음을 짓습니다. 확률에 대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이해만 있어도 압니다. 그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단지일보 게시판을 기웃거립니다. 로또 살 돈 몇천 원으로 기부할 정치인을 찾아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개인적 답변을 소개하며 올리브와 틱의 인생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각자의 대답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부유한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에 비해 자녀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정당할까? 정당하지 못합니다.